그러니까 별자리라는 것은 사실은 천문학적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화성에 가서 네. 그 밤하늘을 보면 지구에서 보는 거와 많이 똑같으니까 천체를 보는 건 다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고 네. 아인슈타인이나 이제 물리학자들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보다는 이오니아에 대한 그 사랑, 네. 이오니아에 대한 이제 그 미련. 안녕하세요. 사이언스북스와 과학책방 갈다가 함께하는 칼세이간 살롱 2020 전국민 코스모스 읽기 프로젝트의 진행을 맡은 드로잉 작가 이미영입니다. 천문학자 이병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칼세이건의 오리지널 코스모스 8장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을 읽어볼까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 6장, 7장, 8장 이렇게 쭉 연결되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별자리 얘기가 있거든요. 지상에는 은하수를 뭐 이렇게 강이다,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짐승의 등뼈라는 이야기가 이제 요 앞에 챕터에서는 나왔었고, 근데 이제 우주 여행자한테는 은하수나 북두칠성 이런 것들이 뭔가 다른 모양으로 보일 것 같다는 얘기들을 이제 하잖아요. 인류가 사실 예전에 볼 게 그렇게 많이 없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들은 그냥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거를 뭐 우주관, 뭐 우주론 이런 것들 텐데 그 안에서만 이렇게 상상했던 거가 귀엽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어떤 제한적인 이야기들을 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그 천문학자들은 그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진짜 전기가 없던 시절에 네. 바라보고 있던 밤하늘 있잖아요. 정말 깜깜한 밤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더 잘 보이고 은하수가 정말 은하수처럼 보였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인류의 문화유산이라는 관점으로 어두운 밤하늘을 접근을 해요. 아, 그래서 그거를 뭐 그 전 세계적으로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네. 다크 스카이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이제 몇 군데에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네. 그런 그 미국의 그 툭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는 그 국립천문대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 각도도 법적으로 이렇게 조절해요. 아래쪽으로. 오, 그리고 가로등에 갓을 씌워요. 아,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식의 를 하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천문인 마을 이런 데가 횡성 같은 데 있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이제 그런 걸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몇 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두운 밤하늘 문화유산 개념으로 이제 네. 갓 씌우기 네. 그런 운동들을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잘 이렇게 그 설득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칼세이건도 그런 거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 이 우리가 상상할 때 그 지금과 예전에 다른 걸 상상해 보면 이 밤하늘이라는 것의 중요성이 오늘날보다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직관적인. 네. 근데 사실은 그때는 쳐다보고만 있었고 지금은 쳐다보진 않지만 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어느 게 더 이렇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때 봤던 은하수와 별자리의 비중은 네. 지금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크게 압도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확장하는 이야기가 이번에 나오잖아요. 8장 제목도 아예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이고 우주를 여행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하는 걸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칼세이건의 코스모스 페이지 알려드리면서 읽고 있는데요. 사이언스북스에서 나온 책 2가지가 있는 중에 저희가 특별판에서 그 페이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8장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키워드 3가지. 첫 번째 별자리 변화, 두 번째 시공간. 되게 과학 얘기 아무튼 같지만 그리고 세 번째 외계 탐사. 이렇게 3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이 3가지는 어떤 맥락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실 건가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칼세건의 이제 그 장기가 드러나는 곳이잖아요. 네. 근데 별자리, 그다음에 시공간 그러면 상대성 이론이에요. 네.
그 머뭇거리면서 말씀 안 하셨지만 그다음에 이제 외계 탐사. 네. 그 이게 언뜻 보기에는 다 흥미있는 주제인데 연결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의아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별자리의 변화라는 건 밤하늘에 우리가 보는 별자리의 모양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구에서 보니까 그렇지만 네. 다른 곳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일까? 이래서 이제 시공간이 같이 개입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현대과학에서 이 시간과 공간, 시공간을 다시 말하면 그냥 우주인 거죠. 그런 것들을 기술하고 네. 설명하는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절한 이론 체계가 상대성 이론이에요. 특히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으니까 앞에도 시간과 공간에 따른 별자리의 모양의 변화. 그러니까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다루겠다는 거고요. 네. 외계 탐사라 그러면 이제 외계 탐사뿐 아니라 이제 우주 여행까지 그 같이 얘기를 해서 네. 이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서로 얽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여행은 보통 공간을 여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공간을 여행을 하지만 공간을 점유해서 우리가 어떤 곳을 옮겨간다고 했을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다 우주 여행이든 외계 여행이든 탐사든 이런 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얽혀 있는 그런 것들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여행 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별자리의 변화인데요. 391페이지를 한번 보면 구소련의 중앙아시아에서 본 밤하늘의 별자리나 미국 중서부에서 본 그 별자리나 그 모양에 있어서 별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별들까지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소련하고 미국은 천문학적 관점에서는 동일한 지점인 것이다. 우리가 이 지구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관측자의 위치를 아무리 옮겨본다 해도 별자리 하나를 이루고 있는 별들의 실제적인 3차원 분포는 결코 알 길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자리라는 것은 사실은 천문학적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별이 있죠. 그쵸. 그걸 보고 막 연결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별자리 뭐 알고 계세요? 대표적인 별자리. 알고 계신 별자리, 뭐, 좋아하는 별자리. 개자리. 개자리 좋죠. 정말 예쁜 네모 사각형에 이렇게 뻗어나가는. 네. 뭐 아니면 오리온 자리. 오리온 자리 많이들 아시겠죠? 네. 그나마 보면 바로 보이는 바로 것 보일 중에 수 하나예요. 있고. 그리고 예전에 그 여름에 은하수 있을 때 그 옆으로 이렇게 보였던 무슨 뭐 백조자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보여요. 근데 그 어쨌든 처음에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대체 나는 아무리 연결해도 그 자리 이름이랑 모양에서 저는 안 똑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상상력을 발휘해야 그걸 하는가 막 이런 것들을 약간 불만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네. 그 국가나 민족이나 그 지역에 따라서 별자리가 수없이 많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하늘 쳐다보고 내가 저기 저거라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동네마다 다 달랐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이야기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통합의 필요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별자리를 통합해서 이렇게 구역화시키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남반구, 북반구의 별자리 그 지도를 만든다든가 네. 그 표준화 작업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는 별자리들이 있고 네. 그걸 시대별로 했었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별자리는 88개의 별자리가 있어요. 그 남반구랑 북반구 합쳐서. 네. 근데 그거는 1930년에 국제천문연맹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이제 되게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네. 뭔가 이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국제 표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별자리는 그냥 별이 있는 것을 지구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임의로 만든 것이다 네. 하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실제적인 3차원적 분포는 결코 알 수 없다고 했는데 네. 별이 예전에는 네. 그 토성 바깥에 하늘이 이렇게 천정이 있어서 네. 박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항성이라고 부르고 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먼 별도 있고 가까운 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서 봤을 때 멀리 있는 건물이나 가까이 있는 건물이 사실은 2차원적인 곳에 투영되어서 나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자리도 사실은 3차원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2차원적인 투영으로 나에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별자리의 변화라는 제목이잖아요. 네.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 별들은
각각 자기가 고유하게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고유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고유한 움직임 때문에 별자리들이 변해요. 근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눈에 볼 때 막 숑숑숑 변하는 게 아닌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지구도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전을 하는데 네. 자전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자전축을 쭉 따라가 북극성이 있는데 이 자전축이 약간 팽이 돌듯이 이렇게 돌아요. 아. 그걸 세차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게 주기가 아마 26,000년 뭐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북극성을 이렇게 가보면 북극성이 2등성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등성별, 2등성별에서 6등성까지 보인다 그러는데 네. 실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 4등성까지 어두운 곳에서 보이고 도시에서는 3등성도 좀 간당간당해요. 네. 그러니까 2등성별이면 그렇게 생각보다 밝지가 않아요. 그게 북극성에 있거든요. 잘 못 찾아요, 실제로. 근데 한 2,000년 정도 되면 네. 직녀성. 네. 직녀성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밝은 1등성. 그게 북극성 위치에 딱 와요. 오. 이게 세차 운동 때문에. 네. 그러면 너무 좋겠죠. 북극성 그냥 딱 보면 북극성이 있어야 될 북극 하늘에 직녀성이 있는 거예요. 1등성이. 너무나 화려하고 좋겠죠. 잘 보이게. 잘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세차 운동이 변하고요. 또 네. 지구가 갖고 있는 이제 까딱까딱한 여러 가지 운동 때문에 이 위치가 변해요. 네. 그래서 이 코스모스에서 되게 멋진 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북두칠성도 참 유명한 네, 네. 별이잖아요. 북두칠성이 별자리는 아니고 큰 곰 자리에 북두칠성이 있는 건데 그거를 보면 그렇게 천년 만년 있을 거냐. 그래서 이제 칼 세이건이 그럼 이게 아니라 저쪽에 가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그게 다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르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시간, 그러니까 공간에 따라서 별자리가 다르게 보이는 거. 그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 지구 움직이는 게 변하니까 네. 북두칠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 만년 전에는 어땠을까? 앞으로는 어떨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별자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오히려 이 챕터에서 상대성 이론도 얘기하지만 네. 이 부분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네. 뭐를 자각하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갑자기 공간을 막 변화시킬 수는 현재는 없으니까 상상하는 것들도 시간을 확장시키는 것은 앞뒤로 되게 다른 세상을 상상하는 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한 가지만 조금 덧붙이자면 그래서 이 별자리의 변화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별자리가 마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믿음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전복시켜주고 시간과 공간을 확대시켜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다고 생각해요. 네. 그 별자리라는 물론 이제 지금 이거는 그 칼 세이건의 이야기 안에서 그것들이 이제 시간을 확장해서 하는 것을 상상하는 거였지만, 선생님이 앞에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별자리가 인간들이 어쨌든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화를 대부분 거기다 갖다 넣었잖아요. 신화가 서로 다 다르니까 별자리에 대한 내용도 다르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저는 약간 재밌었던 거는 그래도 묶는 게 약간 비슷한 거예요. 약간 이렇게 이 정도는 같이 묶어도 된다. 약간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의 문화를 가지고 또 칼 세이건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과학적인 얘기랑 연결을 되게 잘 시키는, 역시 또 장점이라 돼서 나타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시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거 과학에 대해서 조금 책 읽거나 강연 듣기 전까지는 되게 낯선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시공간이라는 거. 시간하고 공간하고 따로 아닌가? 뭐 이런 거였는데, 공간과 시간은 서로 얽혀 있다라고 시작하는 거는 39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과거를 보지 않으면 공간적으로 멀리 볼 수가 없다. 뭔가 되게 멋져 보이는 문장.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천체를 들여다보고 있다면 시간적으로 그 천체의 과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빛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별 사이는 텅 비어 있고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게 이제 그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해주는, 여러 가지 아무튼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인 거죠. 어떻게 상대성 이론 이야기는 요 다음에 얘기를 할까요? 요 얘기 먼저 하고.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상대성 이론을 결국은 가긴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 이제 챕터에서 앞에 네. 그 별자리를 두고 별자리가 옛날부터 해서 지구와 별의 운동에서 이렇게 변할 수 있어. 그리고 다른 곳에서 보면 좀 다를 거야. 네. 그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서 아까 하지 않고 넘어간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화성에 가서 네. 밤하늘을 보면 지구에서 보는 거 많이 똑같을까? 어떨 것 같으세요? 다르겠죠? 뭐 여기서 예를 든 거는 미국하고 소련 정도, 그러니까 그거는 저거잖아요. 그 북반구 위에서만 반대편이었던 건데 사실 남반구를 가도 다르게 보이고, 근데 만약에 화성 정도까지 간다면 우리가 보던 것 중에 약간 가까운 거는 조금 뭐 각도가 어쨌든 좀 이렇게 이렇게 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원리상으로 이론상으로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는 못해요. 아, 화성도 가깝구나. 왜냐하면 화성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뭐 한 1.5배 정도 그러면 네, 되는데 네. 그러면 그 태양과 지구 사이 여기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사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태양계랑 네. 제일 가까운 다른 태양계까지 비슷해서 4년을 가는 거예요. 근데 밤하늘에 보이는 제일 어두운 별이 한 1000광년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이 퉁쳐서 이렇게 4광년대 뭐 500광년이라고 치면 네. 이게 너무 머니까 그러네요. 사실 움직여봤자 조금이라서 실제로 측정하면 다르죠. 그렇게. 그렇지만 눈에 보일 정도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달 같은 거는 네. 보는 위치에 따라서 많이 틀려요. 그 같은 시간대라도 네. 그렇게 되겠죠. 가까우니까.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빛의 속도로 4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센타우루스짜리 알파 별이 있는데요. 네. 그 별이 제일 가까운 별이잖아요. 네. 걔는 조금 많이 변하게 해서 가까우니까 위치가.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되고 그래서 태양계 끝까지 가봤자 별로 그렇다. 네. 그러면 이제 요 얘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한마디 더 하면 센타우루스짜리 알파 별로 가서 네. 태양계를 그러니까 별을 밤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밤에 태양을 볼 수 없어요. 태양은 별인데 버젓이. 그 대신에 제일 가까운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은 센타우루스 자리에서 네. 제일 밝은 별로 봐요. 그러면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에 프록시마 B라고 하는 행성이 있는데 네. 그 행성에 가서 지구처럼 밤하늘을 봐요. 거기서는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의 A, B별과 프록시마라는 별이 거기 태양이 3개거든요. 걔네들은 밤하늘에 다 못 보는 밤이라고 쳐봅시다. 네. 자기네 태양이니까 못 보는 거죠. 그 대신에 태양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4광년 떨어진 별로. 네. 그럼 어디 처박혀 있을까요? 그렇죠. 그 센타루스 자리가 우리 은하 쪽에서 안쪽에 있어요. 우리 은하 중심부 방향 쪽으로. 그럼 은하수 안에도 없겠네요. 맞아요. 은하수 안에 없진 않죠. 은하수는 어떤 태양계가 있으면 이걸 둘러싸고 있는 곳 지역이니까 꼭 중심 방향만은 아니죠. 그래요? 이렇게 뛰죠. 그러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은하수 상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어디 있냐면 네. 우리 지구에서 보기에 네. 카시오페아 자리. 아. 그 별 5개 있는 끄트머리 쪽에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카시오페아 자리가 5개의 네. 밝은 이등성 별 정도로 네. 이루어졌다는 거기는 6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고 오. 굉장히 밝은 1등성 별이 하나 있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카시오페아 자리가 사실은 은하수 자락계 이렇게 있으니까 네. 은하수 자락이 걸쳐 있는 걸쳐는 있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가까우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네, 네. 그럼 카시오페아 자리는 우리가 보는 거랑 많이 다르지 않게 보여요.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시공간에 이제 네. 조금 더 확장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되게 거죠. 여행 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는 장난을 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여기는 중요한 게 빛의 속도예요. 빛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틀림없다. 네. 하지만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 하는 말이 여기 생략됐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시간적으로 과거를 보지 않으면 공간적으로 멀리 볼 수 없다. 이 말이 네. 그 빛이라는 게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니까 엄청 빠른 거잖아요. 네. 근데 제일 가까운 태양계까지 가는데 4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센타우루스짜리 알파별은 4년 전에 출발한 빛을 받아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간을 그렇게 달려왔으면 시간 지연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1000광년 떨어진 별이라면 1000년 전에 출발한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과거를 보려면 공간적으로 더 먼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가니까 여기서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까지 하나 넣으면서
그 천체를 보는 건 다 과거의 모습을 보는 거고 그것도 거리에 따라서 더 먼 과거를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그렇죠. 이 별자리와 이걸 통해서 탁 잡아줘요. 그럼 우리는 진짜 아까 여행 얘기하셨는데 여기 앉아서 네. 이렇게 막 우주 공간을 여행하면서 내가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의 프록시마 B라고 행성에 가서 태양을 바라보면 이렇게 해서 하고 이걸 더 멀리해서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우리은하를 바라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펼쳐나가면 정말 그냥 시공간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멋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러다 보니까 시공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네. 뭐 그쪽 조금 상대성 이론 쪽 좀 그 읽어봐 주실래요? 아, 네. 그거는 404페이지에 있는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같이 읽을게요. 젊은 아인슈타인은 그가 정치에 대해 그랬던 만큼 물리학에서도 절대적 의미의 기준 좌표계를 거부했다. 이리저리 어지럽게 공간을 배회하는 별들로 가득 찬 우주에서 정지해 있는 장소라든가 우주를 관측하기에 더 좋은 좌표계 같은 특권이나 특전은 있을 수가 없었다. 적어도 그 얘기는 말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상대성 이론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였다. 상대론적 상황에 접하게 될 때마다 요술덫에 걸리는 듯하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즉 우주를 보는 데에 있어서 모든 장소가 공평하다는 것이다. 대자연의 법칙은 그 누가 설명하든지 간에 동일해야 한다. 이 규칙이 사실이라면 아무도 빛보다 빠르게 여행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위치가 우주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곳이라면 이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네, 그 시공간 얘기를 하면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다 특성이 가야 되는데 네.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이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몇 시간 걸리는데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 여기서 이제 그 앞에 온 시공간으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특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많아지긴 하는데 네. 뭐 여기서 그거를 조금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지금 단어를 썼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약간 설명을 해놨는데 그게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도 이제 맞는 말인데 네. 아인슈타인이나 이제 물리학자들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보다는 빛의 속도의 절대성 이론이라는 말을 했어요. 상대성 이론에서 뭐가 상대화됐냐면 시간과 공간의 상대화거든요. 네. 그럼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상대화시키고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를 기술하는 게 상대성 이론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를 절대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가설을 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뭐 수학에서 공리나 정리나 뭐 이런 거겠죠. 네. 그게 뭐냐면 빛의 속도가 항상 일정하고 빛의 속도,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그렇다는 것을 그냥 박아놓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빛의 속도의 절대성 이론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 공부하시거나 책 읽으실 때는 그런 개념을 좀 두고 가지고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대체 뭐가 상대적이라는 건지가 그렇죠. 맞아요. 너무 좀 아무튼 약간 되게 헷갈리는 단어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가 상대적일까? 뭐 계속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뭐 얘기하시다가 말았지만 그 일반과 특수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또 달라가지고 그것도 헷갈리고 아무튼 헷갈리는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뭐 특수한 거, 절대적인 거, 상대적인 거, 뭐 네. 일반 이런 식의 어떤 일상적인 그 용어니까 그런 개념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상대성 이론을 보시면 어쩌면 네. 조금 더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대성 이론은 따로 한번 찾아보시고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별이 우리에게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왔다 이런 맞아요. 얘기. 그리고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그 다른 또 그 이런 거 설명해 주시는 분이 설명했던 건데 그 밤하늘에 고개만 들면 우주 여행을 한다라는 되게 멋진 이야기를 하셨던 게 되게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외계 탐사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421페이지에 이오니아의 과학 정신이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더라면 물론 지금 현재의 우리와는 전혀 또 다른 세계의 우리는 지금쯤 성간 여행의 장도에 올랐을지 모른다.
또한 우리가 센타우루스 자리 알파별, 바너드의 별, 천랑성, 고래자리 타우별 등을 향해 쏘아 올렸던 최초의 우주 탐사선들은 이미 오래전에 지구로 귀환했을 것이다. 성간 여행을 위해 무인 탐사선, 식민 이주선, 거대한 무역선 등으로 구성된 거대한 우주 탐험 함대가 지구 둘레의 위성 궤도에서 건조되고 있을 테고, 그 우주선들 하나하나에 새겨진 상징물들과 글자들은 그리스 문자로 적혀 있을 것이다. 계속 그 다음 그 전에 편에서 있던 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오니아의 실험을 중시했던 그 과학 정신이 쭉 연결된 상태로 중간에 뭐 예를 들면 중세 이런 거 없이 왔다면 과학 발달이 더 빨리 됐을 거고 벌써 우주 탐사 갔다 왔을 거고 막 이런 얘기네요. 재밌는 상상인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오니아에 대한 사랑, 네. 이오니아에 대한 이제 그 미련,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끄집어낼 수 있는 것 중에 믿을 만한 건 이오니아밖에 없는 거죠. 아, 살짝 안타까운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인류가 어떤 지성 발달사를 보면 네. 이게 지성 발달사라고 말을 했지만 그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항상 현재 시점에서 뭐를 바라보게 되면 아쉽거나 안타깝거나 네. 막 이런 게 되게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게 있었어. 계속 해왔으면 우리가 지금 이 고생 안 하고 잘하고 뭐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미래가 이미 도래했을 텐데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칼 세이건이 사실은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훨씬 더 그 뭐 과거에 이렇게 연연해 하거나 과거 거에 문화유산으로 되게 과거의 것들을 존중하지만 칼 세이건은 항상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 항상 미래의 꿈을 꾸는 게 더 압도했던 사람 같아요. 네. 그런데 계속 이오니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경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오니아의 그런 것들을.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해서 될 수 있었던 걸 안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그거를 잊지 말고 네. 그 지혜를 지금은 살려서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그렇죠. 될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좀 계속 높아지면서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래도 어쨌든 그게 연결돼서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것도 또 칼 세이건만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 맞아요. 자기가 실제로 우주 탐험 함대 관련된 프로젝트도 했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1960년대에 이제 칼 세이건이 박사학위를 받고 활동을 하던 시절이 네. 처음으로 이제 뭐 그 달에도 물론 아폴로 11호가 착륙을 인류를 뵈고 했지만 네. 뭐 다른 행성에도 막 탐사를 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관여하고 있으니까 네. 칼 세이건에서는 굉장히 고무되었겠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같은 것들이 있었고 네. 뭐 그러자면 현실적인 어려움 같은 게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진행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 하고 생각나는 이오니아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 세 가지 키워드 가지고 한번 8장 가지고 얘기를 해봤고요. 전국의 코스모스 재수생들을 위해서 저희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지금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데 올라갈 때는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 채팅 할 거예요. 사실 저희 이거 오늘 녹화하다가 말고 중간에 하나 올라가서 채팅도 할 거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중간에 네. 채팅 하나 가서 이렇게 하고 네. 다시 돌아서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선물도 받으실 수 있고 채팅에 참여하시면 저희랑 같이 올라가는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에서 뵙는 네, 걸로. 그때 뵙고 이게 네.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상대성 이론 얘기를 못했잖아요. 아, 이게 그쵸? 아쉽지만 네, 안 하고 가셨죠. 못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상대성 이론은 그 일단 여기 좀 읽어보시면 네. 칼 세이건 방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잖아요. 다른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상대성 네. 이론 자체를 설명하는 요즘에는. 그래도 칼 세이건의 그런 서사 구조 속에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뭐 아마 칼 세이건 책들 이렇게 읽어가고 또 다른 기회가 돼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되게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빛의 속도의 절대성 이론만 기억하시면 그래도 많이 네, 네. 그것을 접근하는데 용이할 그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역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